얼마 전 사자왕 리처드에 대해 다룬 영상이 있었는데 상대편으로 주로 나왔던 대장의 이름이 살라딘이었죠. 그들이 맞붙었던 몇몇 전투에서 리처드의 초인적인 무력 때문에 살라딘이 낭패를 보는 모습이 나오면서 살라딘이 그저 평범한 장군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살라딘은 이슬람은 물론 유럽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명장이었습니다. 애초에 3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십자군이 지키고 있던 성지 예루살렘을 살라딘이 점령했기 때문이었죠. 뛰어난 지휘 능력에 인품까지 갖춰 기독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유일한 이슬람인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살라딘.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살라흐 앗딘 유수프 이븐 아이유브는 1137년 이라크 북부의 티크리트에서 쿠르드족 군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아버지 때부터 모술과 알레포 지역의 영주인 누르앗딘을 섬겼는데요. 살라딘의 아버지 나짐 앗딘 아이유브는 영리한 두뇌로 아이유브의 동생인 시르쿠는 뛰어난 무력과 지휘 능력으로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살라딘 역시 젊어서부터 누르앗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살라딘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리기 시작한 것은 이집트 정복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삼촌 시르쿠의 부관으로 이집트군과 십자군을 동시에 맞아 싸워 4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쟁 끝에 마침내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집트를 정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총사령관인 시르쿠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었고 현지 이집트 관리들은 살라딘을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하게 되죠. 지도자가 된 살라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집트 전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살라딘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자 위기감을 느낀 누르앗딘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쳐들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누르앗딘은 60세가 넘은 고령이었던 탓에 노안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살라딘은 잽싸게 머리를 굴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렸는데요. 바로 과부가 된 누르앗딘의 아내와 결혼하고 누르앗딘의 어린 아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그의 영토를 통째로 집어삼켜버린 것이죠. 이후 서쪽의 북아프리카에도 군대를 보내면서 동쪽으로는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서쪽으로는 튀니지 일부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리아와 이집트를 모두 지배하는 술탄이 된 살라딘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유브라는 왕조를 건설하게 되죠. 드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된 살라딘이었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출신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분열된 이슬람 세계를 통합하고 자신만의 확고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당시 이슬람 세력과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던 십자군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었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 점령당한 그들의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게 된다면 자신이 이슬람의 구세주이자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전까지만 해도 살라딘은 예루살렘이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길 원했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말한 이유로 마음을 바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왕국은 아말릭 1세의 뒤를 이은 보드행 4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살라딘은 보드행 4세의 나이가 어린 데다 한센병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살라딘은 약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출병한 몽기사르 전투에서 십자군 기병의 강력한 중앙 돌파에 무너지며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병력의 대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왕국과 휴전협정을 맺고 후위를 계약하게 됩니다. 살라딘이 이집트에서 힘을 회복하고 있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는 보드행 4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었던 보드행 4세의 조카 보드행 5세마저 즉위 1년 만에 사망하면서 왕의 자리가 비게 되는데요. 이에 보드행 4세의 누나이자 보드행 5세의 어머니였던 시빌라가 여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빌라에게는 능력은 없으면서 잘생긴 외모 하나만 믿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던 망나니 기라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여왕이 된 시빌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남편인 망나니기에게 예루살렘의 왕 자리를 넘겨버렸죠. 그로 인해 예루살렘 왕국은 시빌라와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들로 나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왕국에 르노트 샤티용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갑자기 살라딘과의 휴전협정을 깨고 함대를 동원해서 이슬람의 교역로와 순례길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교의 성지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죠. 이에 분노한 살라딘은 1187년 마침내 십자군에 대한 성전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왕국에서도 살라딘에 대항해서 세포리스라는 지역의 방어진지를 만들게 됩니다. 유럽 측 기록에 의하면 이때 십자군 연합군에는 1200명의 기사를 포함해 수천 명의 경기병과 1만여 명의 보병, 그리고 석궁병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살라딘은 이미 방어 준비를 마친 세포리스를 공격하는 대신 십자군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티베리아스라는 요새를 공격해 함락시켜버렸죠.
살라딘이 의도한 대로 십자군은 티베리아스를 구하기 위해 진지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후 살라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 하틴의 뿔 전투가 시작됩니다. 당시 십자군을 지휘하던 사람은 바로 망나니기였는데요. 그는 티베리아스로 오던 도중 어떤 숲에서 야영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곳은 양옆으로 두 개의 화산이 뿔처럼 나 있기 때문에 하틴의 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지역은 주변의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군은 급하게 요새를 구하러 오느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마실 물을 제대로 챙겨오지도 못한 상태였는데요. 적군의 상황을 눈치챈 살라딘은 아예 그들의 보급로를 차단해버린 뒤 주변의 오아시스까지 점령해버리며 그들을 포위해버렸죠.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십자군을 상대로 살라딘은 이른 새벽 시간을 틈타 번개 같은 기습을 시도합니다. 예전에 몽기사르 전투에서 십자군 기사단에게 호된 맛을 본 적이 있던 살라딘은 매우 신중하게 공격에 임했는데요. 먼저 연기를 피워 십자군이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든 후에 사방에서 그들에게 화살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죠. 십자군 기사단은 살 길을 찾기 위해 돌파를 시작했지만 살라딘은 기사단의 돌파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그들을 그냥 통과시켜준 후에 다시 그들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기사단과 보병이 분리된 십자군은 살라딘의 부대 앞에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죠. 그렇게 전투는 살라딘의 대승으로 끝났고 망나니 기와 르노 등의 십자군 지휘관들도 포로로 붙잡히게 되는데요. 살라딘은 휴전협정을 어기고 이슬람 성지까지 공격했던 르노는 처형해버렸지만 눈물을 흘리며 물을 달라고 애원하는 망나니 기에게는 눈을 녹인 얼음물을 대접해주며 그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하죠. 이 하틴의 뿔 전투는 이슬람군이 십자군에게 자신들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준 최초의 전투였습니다. 게다가 살라딘은 하틴의 뿔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십자군의 기사들 전부를 처형해버리면서 그동안 십자군에 당했던 이슬람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기까지 했는데요. 덕분에 살라딘은 이슬람의 위대한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살라딘을 적대하던 세력들조차 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살라딘의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십자군 연합군을 박살내버린 살라딘을 더 이상 막을 사람은 없었고 그렇게 예루살렘 왕국은 살라딘에게 포위당한 채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틴의 뿔 전투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 탈출한 발리앙 디블랭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예전부터 살라딘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비록 자신은 살아남는 데 성공했지만 빌리앙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을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있는 상태였는데요. 평소 살라딘은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빌리앙을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빌리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라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라딘과 만난 빌리앙은 얌전히 가족들만 데리고 나올 테니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달라며 간청했고 살라딘은 그런 그의 청을 흔쾌히 들어주었죠. 처음에 빌리앙은 자신의 가족들만 데리고 조용히 예루살렘을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도시가 언제 점령당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십자군의 기사를 발견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그에게 자신들을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빌리앙은 살라딘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들의 청을 거절하며 난감해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기독교의 주교 한 명이 개인의 신념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모두 죽일 셈입니까? 라며 그를 설득했고 결국 빌리앙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채 살라딘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에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당신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본뜻이 아니니 부디 나의 가족만은 예루살렘 밖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다소 뻔뻔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살라딘은 빌리앙의 이런 편지를 보고 나서도 환한 기색 없이 그의 가족들에게 호의까지 붙여 안전한 곳으로 보내줬다고 하죠. 이후 빌리앙은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모아 방어를 시도했지만 살라딘의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패배를 직감한 십자군은 그제서야 살라딘에게 협상을 제안했지만 살라딘은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는데요. 이때 빌리앙이 혼자서 살라딘을 만나러 와 협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살라딘에게 더 이상 공격을 계속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곳에 있는 이슬람인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죠. 만약 궁지에 몰린 십자군이 그들의 협박을 실천에 옮긴다면 살라딘 또한 그의 정적들에게 공격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살라딘으로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이 유럽에 알려지면서 제3차 십자군이 결성되었는데요. 살라딘은 3차 십자군과의 전투에서는 사자시막 리처드의 존재로 인해 전투에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하지만 당시 십자군은 여러 세력들 간의 불화로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내키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결국 살라딘과 협정을 맺으며 원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살라딘은 협정을 맺은 후 몸 상태가 악화되어 몸져 누웠는데 결국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5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살라딘은 단호함을 보여야만 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군에게도 많은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평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영웅이라고 하죠. 물론 전략가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상대와 협상하는 외교력이 그의 최고 강점이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자비와 관용의 군주 살라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무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는 주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드마스터라 불리는 척준경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옆나라 중국에서는 초패왕 항우를 들 수 있겠죠. 서양에서도 이들처럼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잉글랜드의 국왕인 사자왕 리처드인데요. 리처드가 직접 뛰어드는 전장에서는 도저히 그를 막을 수가 없어서 상대편에서 그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사자의 심장이라는 칭호를 붙여줄 정도였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만 명이 싸우는 전장을 단 한 사람의 힘으로 뒤집어버릴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사자시망 리처드의 이야기입니다. 리처드는 1157년 잉글랜드의 국왕 헨리 2세와 프랑스의 아키텐 공국 출신인 엘레오노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1살 때 어머니로부터 아키텐 영지를 물려받았으며 1172년에는 프랑스 중서부 지역에 있는 푸아티에를 다스리는 공작이 되었죠. 당시 부왕 헨리 2세에게는 리처드를 포함해 모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은 내버려둔 채 유독 막내 아들 존을 편애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왕비 엘레오노르가 중간에서 계속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부자 사이는 물론 형제들 간에도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죠. 1183년 리처드가 다스리고 있던 가스코뉴의 주민들이 그의 가혹한 통치 방식을 견디지 못해 폭동을 일으키자 장남인 청년왕 헨리와 사남 제프리가 그들과 합세해서 리처드를 몰아내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6월 11일 마청 청년왕 헨리가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리처드에게 대항하던 세력은 무너져 내렸고 그때부터 리처드는 잉글랜드의 왕위 자리에 가장 가까운 후계자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헨리 2세가 왕위를 계승하는 조건으로 아키텐을 존에게 양도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아키텐 영지는 리처드에게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명령을 거절했고 부당한 명령을 내린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게 되죠. 결국 1188년 헨리 2세와 프랑스의 필리프 2세가 한창 싸우던 중에 리처드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필리프에게 합류하게 되는데요. 1189년에 힘이 다한 헨리 2세가 신홍에서 병으로 사망하면서 리처드는 마침내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리처드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은 바로 제3차 십자군 원정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3차 십자군이란 이슬람의 옹호자라고 알려진 살라흐 앗딘에게 정복당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독교의 연합군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이 이슬람군에 함락됐다는 소식이 유럽에 전해지자 교황 그레고리오 8세는 성지를 탈환해 줄 것을 잉글랜드와 프랑스에 호소했죠. 당시 잉글랜드의 왕실 금고나 세금만으로는 원정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리처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영지와 관직 등을 팔아서 십자군 원정을 위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자금이 모이자 그는 병력을 모아 함선을 타고 원정을 떠나게 되죠. 그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1191년 8월에 벌어진 케사레아 전투였는데요. 리처드가 이끄는 부대와 살라딘의 정찰대가 충돌의 전투를 벌이던 도중 리처드군의 후방에 있던 부르고뉴공의 부대가 살라딘의 투르크군의 매복에 당하게 되죠. 상황을 알게 된 리처드는 즉시 그를 구하러 나섰는데요. 리처드가 천둥과 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혼자 투르크군에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그들을 베어내기 시작했고 리처드의 위용을 본 투르크군은 뒤도 보지 않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후방에 있던 부대는 리처드 왕이 보여준 초인적인 힘 덕분에 위기를 벗어났다고 하죠. 바로 다음 날 살라딘과 리처드의 군대는 아르수프 근처의 숲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던 도중에 리처드군의 한 부대가 살라딘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리처드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병력을 그쪽으로 보내고 자신은 혼자 칼을 빼든 채 살라딘의 부대로 돌격해버렸는데요. 리처드는 엄청난 괴성을 내지르며 투르크군들을 마구 쓰러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누구도 감히 리처드의 상대를 할 수 없어 속절없이 당할 뿐이었다고 하죠. 마치 낫으로 곡식을 베듯 동료들의 머리를 베어버리는 리처드의 모습에 겁을 먹은 투르크군들은 그가 돌진하는 곳을 피해 다니기 바빴다고 합니다. 리처드의 초인적인 무력을 뼈저리게 느낀 투르크 병사들은 이후 그가 병사들을 이끌고 공격해올 때마다 무조건 길을 터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죠.
살라딘이 어떻게든 무너지는 군대를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한번 기울어진 전투를 뒤집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그날의 전투에서 십자군의 전사자 수가 700여 명 정도였던 것에 비해서 살라딘 군은 무려 7천여 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나왔을 만큼 큰 패배를 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리처드가 서양 역사상 최고의 무신이라 인정받게 되는 야파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1192년 살라딘이 야파 요새를 침공하자 그곳을 지키던 십자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명장 살라딘의 공격을 버텨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십자군은 살라딘에게 항복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에 살라딘은 최대한 빨리 요새를 비우고 물러나라는 말을 전하죠. 한편 야파 요새의 상황을 들은 리처드는 크게 분노하며 군대를 소집해서 수십 척의 배를 몰고 야파 요새로 달려오는데요. 그리고 리처드의 지원군을 본 야파 요새의 수비병들은 살라딘의 서기관인 바아앗딘에게 항복을 취소한다는 편지를 보내게 되죠. 십자군의 행태에 분노한 살라딘은 요새의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요새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고함을 지르며 리처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상하게도 리처드의 부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살라딘 군의 함성 소리와 그들의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 때문에 리처드가 요새 수비병들의 구조 요청을 듣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때 사제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리처드가 타고 있던 배까지 헤엄쳐가게 되는데요. 간신히 배에 오른 그는 리처드에게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제서야 사태를 알게 된 리처드는 즉시 요새를 구하기 위해 출진했습니다. 먼저 리처드는 해안가를 지키고 있던 살라딘 군에 돌격했는데요. 자신의 무기로 유명한 덴마크산 도끼를 휘두르며 적군을 마구잡이로 베어버렸고 기가 질린 수비병들은 해안을 리처드 군에게 내주고 물러났습니다. 리처드는 곧바로 80여 명의 부하들만을 데리고 야파 요새를 공격하고 있던 살라딘 군에 돌격해 6만여 명의 투르크 병사들을 모조리 몰아내버렸는데요. 80명으로 6만 명을 박살내버린 것도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인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리처드가 제대로 된 전투 장비도 아닌 배에서 신는 슬리퍼를 신은 채로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끝난 직후 살라딘이 보낸 전령에게 리처드는 웃으며 물었죠. 당신들의 그 대단하다는 술탄은 어째서 내 모습만 보면 도망치는 거요? 난 갑옷은 고사하고 배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싸우러 왔는데 말이요. 심지어 리처드가 데려간 80명도 제대로 된 무장을 한 기병이 아니었고 그들이 데려간 말의 수는 고작 3마리에 불과했다고 하죠. 놀랍게도 이와 같은 내용은 양측의 역사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리처드가 자신의 부대를 박살내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살라딘은 저자야말로 사탄이라 부를 만한 인물이다 라며 경악했고 그의 서기관 바아앗딘은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답했다고 하죠. 이때부터 리처드의 적들은 그를 악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록들만 보면 살라딘이 별 볼 일 없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살라딘은 이슬람을 통일하고 기독교군을 상대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등 엄청난 공들을 세운 명장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언제나 승리를 거둘 정도로 지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하죠. 이처럼 살라딘은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 못지않은 성웅으로 통하며 서구권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명장이었는데요. 이런 살라딘이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도 리처드에게 연달아 패배를 당한 것을 보면 그만큼 리처드가 괴물 같은 무력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살라딘은 자신을 몇 번이나 패배시킨 리처드를 상대로 한나라의 군주다운 품격을 몇 번이나 보여줬는데요. 이후 벌어진 전투에서 리처드의 말이 화살에 맞아 쓰러지자 살라딘은 저토록 용맹한 전사가 말에서 떨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하며 리처드에게 날쌘 아랍의 명마를 보내줬다고 하죠. 그리고 리처드가 무더운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공격하기는커녕 리처드에게 얼음과 과일 그리고 자신의 편지를 든 의사 한 명을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편지에는 그대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봤던 사람들 중 최고의 전사요. 속히 쾌차하기를 기도하겠소라고 써져 있었고 편지를 본 리처드도 크게 감동하며 살라딘을 가리켜 자신이 상대한 이들 중 가장 위대한 숙적이라 칭했다고 하죠. 리처드가 본국에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귀환을 하게 되자 살라딘에게 3년 안에 다시 돌아와 꼭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살라딘도 나에게서 예루살렘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대뿐일 것이다라며 답장을 보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둘의 대결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얼마 후 살라딘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리처드 또한 전쟁에서 석궁을 맞고 상처가 악화되면서 사망했기 때문이죠. 리처드는 뛰어난 무력뿐 아니라 전술과 전략에도 밝았고 공성전에도 강했으며 병참과 보급 능력도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역량은 당대 최고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죠. 게다가 그는 적의 전술을 빠르게 파악해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었으며 탁월한 전술 감각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승부처에서 번뜩이는 계책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라딘의 서기관인 바아 알딘은 리처드는 가장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지는 곳에 반드시 나타났으며 그렇게 격렬한 전투를 직접 치르는 중에도 독수리처럼 예리하게 작전 지시를 할 수 있었다는 기록을 남겼다고 하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무장으로서의 능력과는 다르게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은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리처드의 영지들은 그의 어머니인 알리에노르 데비가 주로 맡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서양의 무신이라 불리는 사자왕 리처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남자들은 여자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중세 유럽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식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프로포즈를 한 끝에 결혼에 성공한 남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윌리엄 1세입니다. 윌리엄 1세는 1028년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작인 악마공 로베르 1세와 평민 출신 내연녀인 에를르바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는 에를르바가 밖에서 빨래를 하느라 맨다리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로베르 1세에게 다리 패티시라도 있었던 것인지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죠. 윌리엄 1세의 나이 7살이 되던 해 아버지 로베르 1세가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갑자기 병을 얻으면서 세상을 떠났고 후계자였던 윌리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노르망디 공작이 되었습니다. 미천한 평민 출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윌리엄 1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베르 1세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로베르 1세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윌리엄을 후계자로 지목해놨기 때문에 윌리엄은 노르망디 공작이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생아라는 그의 출신 때문에 친척들을 비롯한 그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조롱했고 심지어 그를 못마땅하게 여겨 암살을 시도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윌리엄이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의 성을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상대가 미천한 무드장이의 외손자인 윌리엄을 조롱하는 의미로 성벽에 무드질한 가죽을 걸어놓는 일도 있었죠. 분노한 윌리엄은 성을 점령한 후 그곳에 있는 40여 명의 귀족들의 손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응답해줬다고 합니다. 비록 윌리엄의 주변에 적들이 많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충신들과 외숙부 등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들 또한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에 힘입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의 나이 20대 초반이 된 1050년 무렵 윌리엄 1세는 노르망디 공작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 후계자의 필요성을 느껴 옆 동네인 플란데런의 공녀 마틸다 판 플란데런에게 대리인을 보내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틸다는 대리인을 통해 너 같은 사생아 따위와 내가 격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모욕적인 대답을 했고 그 말을 전해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윌리엄은 즉시 플란데런으로 달려갔죠. 그리고는 곧장 마틸다의 방으로 쳐들어가서 다짜고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는 바닥에 패대기 친 후에 마구잡이로 그녀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윌리엄은 마틸다에게서 결혼을 하겠다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소처럼 질질 끌고 방을 돌다가 다시 그녀를 두들겨 패는 일을 반복하며 청혼을 했다고 하죠.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온 마틸다의 아버지 플란데런 백작 보드행 5세는 자신의 딸이 미천한 사생아 공작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눈알을 허옇게 뒤집고는 미천한 사생아 따위가 어디서 감히 내 딸을 때려? 라고 소리친 후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윌리엄을 베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때까지 윌리엄에게 두들겨 맞고 있던 마틸다가 갑자기 아버지를 말리면서 전 윌리엄이 아니면 어떤 남자와도 결혼하지 않겠어요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보드행 5세는 딸이 너무 많이 맞아서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니냐며 둘의 결혼을 결사반대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렇게 윌리엄 1세와 마틸다는 4년 뒤에 결혼을 했다고 하죠. 요즘 시대에 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당해서 유치장으로 끌려갔을 역대급 청혼이었습니다. 역사가들 또한 마틸다의 이런 황당한 결정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는지 그녀에 대해 조사를 해본 사람이 많았다고 하죠. 일부는 마틸다가 두들겨 맞거나 학대를 당하며 성적 쾌감을 느끼는 마조이즘 취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마틸다가 보기에 윌리엄이 사생아라는 말을 듣자 발끈해서 바로 플란데런까지 달려와 그녀를 두들겨 팰 만큼 사생아라는 단어에 민감한 사람이니 결혼하면 적어도 자신과 같은 사생아를 만드는 행동은 절대 만들지 않을 사람인 것 같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며 결혼을 결심한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짐작대로 윌리엄 1세는 실제로 결혼한 후에 따로 애인을 뒀다는 기록도 없고 단 한 명의 사생아도 낳지 않았다고 하네요. 부부간의 금슬도 좋아서 윌리엄 1세와 마틸다는 4명의 아들과 최소 5명 이상의 딸을 비롯한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훗날 윌리엄이 잉글랜드 원정을 떠날 때 마틸다가 남편을 위해
자신의 사유재산을 털어서 모라라는 이름의 배를 선물했다고 할 정도니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짐작되죠. 윌리엄이 노르망디 공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앙리 1세의 도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앙리 1세는 윌리엄이 공작이 되고 나서부터 노르망디 공국의 힘이 점점 강해지자 위협을 느꼈는지 1054년과 1056년에 두 차례나 노르망디를 침공했죠. 하지만 두 번에 걸친 앙리 1세의 공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윌리엄이 자신의 왕위를 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윌리엄이 노렸던 것은 프랑스가 아닌 잉글랜드의 왕위였는데요. 1066년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른 것은 헤럴드 2세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헤럴드 2세는 과거에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갔다가 윌리엄의 포로가 되면서 한동안 그의 신하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헤럴드 2세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자 윌리엄은 과거 헤럴드 2세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적이 있으며 잉글랜드의 이전 왕이었던 참외왕 에드워드도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마틸다가 사준 모라를 타고 잉글랜드로 원정을 떠나게 되죠. 이후 잉글랜드에 상륙한 윌리엄은 헤럴드 2세의 군사들과 헤이스팅스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에서 헤럴드 2세가 전사하고 윌리엄 군이 승리하면서 마침내 윌리엄이 잉글랜드의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런던으로 개선한 윌리엄이 웨스트민스터로 자신의 궁을 옮기면서 웨스트민스터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고 옆 동네인 런던도 상업 중심지로서 번영하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잉글랜드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1066년 12월 25일 윌리엄의 국왕 즉위식에서 그가 너무 큰 목소리로 선서를 해서 성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노르망디 가문의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 갑자기 근처 집들의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는 황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것과 주변에 불을 지른 것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윌리엄이지만 그 후로도 그의 앞날은 순탄치 않아서 그의 재위 기간 중 큰 반란이 일어난 것만 해도 5번이나 됐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윌리엄은 먼저 남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자신에게 반항하는 앵글로색슨족과 데인족을 토벌하기 위한 북부 원정을 떠났죠. 문제는 토벌 과정에서 그가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인데 이 참혹한 학살은 여러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에도 주변 국가들로부터 너무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영국 내에서는 고대와 중세 시절 반항하는 주민에 대한 대학살은 정복 후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했는지 윌리엄의 이런 학살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렇게 잉글랜드를 평정한 윌리엄은 1086년 왕국 내 토지를 조사한 후 잉글랜드의 토지 소유 현황과 이용 현황 등을 자세히 기록한 둠즈데이 북이라는 토지조사서를 만들어서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앵글로색슨계의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수된 영지는 자신을 따르는 200명의 노르망디의 귀족들에게 나눠졌다고 하죠. 잉글랜드의 상황이 안정되자 윌리엄은 프랑스로 눈을 돌렸고 이후 프랑스 내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전쟁까지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평소 사이가 나쁘다 못해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던 자신의 큰아들 로베르와의 불화가 더 심해지면서 로베르가 프랑스의 왕인 필리프 1세와 손잡고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막장 사건이 일어났죠. 이후 쿠데타가 실패하자 로베르는 프랑스로 도망가 버렸고 윌리엄은 크게 화를 내며 로베르의 모든 권리를 박탈했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는 마음을 바꿔 노르망디 공작의 계승권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1087년 프랑스의 망트를 공격하다 병을 얻어 사망한 후 캉에 있는 생테티엔 성당에 묻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유럽의 상남자 윌리엄 1세의 이야기였습니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 수없이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의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큼 뛰어난 군주라고 할지라도 군사적인 면에서 매우 뛰어났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면은 조금 아쉽고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은 군사적인 업적이 크게 뛰어나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를 다 잘 해낸 왕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 사람만큼 잘 해낸 군주는 없었을 거라고 짐작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근대적 전술의 선구자라 불리는 스웨덴의 왕 구스타프 2세 아돌프입니다. 구스타프 2세는 스웨덴 바사왕조의 6번째 국왕으로 북방의 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는 약 2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북방의 작은 왕국에 불과한 스웨덴을 유럽의 강대국 중 하나로 만들었죠. 그는 군사, 경제, 정치 등 여러 면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을 이뤄내며 스웨덴을 작지만 강한 나라로 바꿔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역사학과 법학, 신학, 통치학, 전쟁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공학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외국어를 배우는 데도 능통해서 독일어와 네덜란드어는 물론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도 능숙하게 말할 수 있었으며 스페인어와 영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구스타프 2세는 어릴 때부터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10살 때부터 백성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15살 무렵에는 직접 한 지역을 맡아 다스렸는데 백성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자주 열어 그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는 등 단순히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린 태도를 갖춘 군주의 모습을 보였죠. 구스타프 2세는 16살의 나이에 스웨덴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세계적인 복지강국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스웨덴이지만 그가 왕위를 계승하였을 당시의 스웨덴은 150만밖에 되지 않는 적은 인구에 변변한 기술조차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구스타프 2세 아돌프가 왕위에 오를 당시 스웨덴은 폴란드와 덴마크, 러시아 등 주변의 세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구스타프 2세는 뛰어난 외교 수완을 발휘하며 러시아, 덴마크와의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스웨덴을 강대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나라를 과감하게 개방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철이나 총, 대포, 선박을 만드는 기술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만든 물건들을 외국에 마음껏 팔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까지 했는데요. 제조업과 무역에서 나오는 세금은 당시 스웨덴을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그는 단기적인 이득을 포기하는 대신 길게 보는 안목으로 스웨덴 경제의 잠재력을 키우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죠. 구스타프 2세의 전략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수많은 장인들과 무역업자가 스웨덴으로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스웨덴은 필요한 소총과 대포, 군함 등 군사 무기들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해낼 수 있게 되죠. 게다가 스웨덴보다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던 나라의 기술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전수받으며 국내 산업과 과학기술도 큰 발전을 이루게 되죠. 이때의 성공을 바탕으로 스웨덴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비롯한 각종 구호시설을 늘리면서 백성들의 생명을 돌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법정과 대학을 세우는 등 법치주의 질서를 세우고 인재들을 기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구스타프 2세는 위와 같은 업적들보다는 군사적인 혁신을 이룬 점에서 사람들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먼저 유럽 역사상 최초로 조직적인 국가 단위 징병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전까지 대부분 국가에서는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민병대가 조직되는 것에 불과했고 제대로 된 국가상비군 개념의 징병제를 실시한 것은 스웨덴이 처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는 보병과 기병, 포병 간의 협동 전술을 비롯해 통일된 규격 없이 제작되던 대포를 규격화시켰으며 기병들에게 권총과 칼을 들고 돌격시키는 등 전술적으로 많은 혁신을 이뤄내면서 후세의 전략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 특히 그는 30년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였던 머스킷 소총을 빨리 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당시 사격전에서는 소총수가 화약을 얼마나 정확한 양만큼 빠르게 점화관 속에 넣느냐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구스타프 2세는 알맞은 양의 화약을 담은 종이 화약 포대를 미리 만들어둬서 소총수가 종이를 찍고 안에 든 화약을 통째로 총구 안으로 붓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전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술 외적인 국방행정에서도 많은 혁신을 이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징병제와 예비군 제도, 직업군인 제도를 최초로 실시해 현대시대 총력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 바로 구스타프 2세라고 하죠. 이 부분이 그가 이뤄낸 전술적 혁신보다 더 큰 업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학을 이용해 역사상 처음으로 참호를 파서 적의 공격을 피하는 데 쓴 것 또한 구스타프 2세의 스웨덴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혁신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구스타프 2세의 군대는 유럽 최고의 정예군으로 거듭나게 되죠. 30년 전쟁에도 참전하면서 당시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하던 신교군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세계사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는 가톨릭교의 주력을 형성하던 스페인 군대에 맞서 혁신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당시 스웨덴의 병력은 총 45,000명으로 스페인군 30만, 프랑스군 15만 명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죠. 그런 병력의 부족에도 스웨덴군이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획기적인 보병전법을 개발한 데다 새로운 무기까지 도입한 덕분이었는데요. 구스타프 2세는 보병을 세 줄로 세워 1열은 무릎사 자세로, 2열은 선체로 앞줄 병사의 머리 위로, 3열은 2열의 틈새로 총알을 날리는 밀집 보병 전술을 사용했는데 그 전술 앞에 적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는 자신의 포병 부대에 레이멘츠 스티케라는 무게가 가벼운 대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당시 대포는 성을 공격할 때나 썼던 무기로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잘 쓰이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철로 만든 대포는 엄청나게 무거운 데다
부식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쓰기가 불편했고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청동대포는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었죠. 그런 와중에 16세기 후반 영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철제대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누구보다 빠르게 영국의 대포 기술을 습득해 혁신적으로 가벼운 대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구스타프 2세였는데요. 그렇게 밀집보병의 머스킷 집중사격과 새로운 대포를 앞세운 스웨덴군은 전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먼저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가톨릭 진영에서 폴란드를 제거했으며 이후 독일의 작센과 바이에른을 점령하는 등 승리를 거듭했죠. 그리고 얼마 후 벌어진 위첸 전투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명장 발렌슈타인을 맞아 싸우게 되었는데요. 전투는 스웨덴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지휘관인 구스타프 2세가 전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늘 선두에 서서 싸웠는데 이번에는 불행히도 적의 총탄이 그를 피해가지 않았던 것인데요. 평소 그런 스타일 때문에 부하들이 선두에 서는 것을 말리기도 했지만 구스타프는 나도 사람인데 당연히 죽음이 두렵다. 하지만 지휘관인 내가 목숨이 아까워 뒤에 숨어만 있으면서 어떻게 부하들에게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어찌 보면 미련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수가 적은 스웨덴군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최정예 부대를 만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최전선에 섰던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게다가 구스타프는 평소에도 병사들을 잘 챙겨주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직접 육성한 상비군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으며 평소에도 병사들과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는 등 생활을 같이 했다고 하죠. 또 큰 실수가 아닌 한 병사들의 실수를 대부분 용서해줬으며 병사들의 보급품에도 많은 신경을 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군 또한 구스타프 아돌프를 매우 좋아하며 따랐고 위첸 전투 도중 구스타프가 전사했을 때도 스웨덴군은 혼란에 빠지기는커녕 극도로 분노하며 돌격을 실시해 구교군을 박살내버렸다고 하네요. 그의 이러한 업적 때문에 나폴레옹은 구스타프를 한니발, 카이사르, 알렉산더 대왕 등과 함께 7대 명장으로 꼽았으며 러시아 제국과 프로이센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그를 롤모델로 삼기도 했죠. 지금까지 중세의 전쟁을 화기를 주력으로 쓰는 근대전으로 바꾸면서 현대 전투의 기틀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구스타프 2세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